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설명회를 진행할 FTA 관세무역연구원의 대표 이사를 맡고 있는 김용원 관세사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1차 시험을 대비한 오늘 설명회인데요. 좀 이따가 얘기가 나오겠지만 원래 통상적으로 한 3월 중순쯤에 1차 시험이 매년 있었는데 올해는 그게 좀 땡겨졌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작년하고 비슷한 커리큘럼으로 가기가 조금 힘들어진 오프라인의 경우 그런 게 좀 있어서 오늘 좀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제 공부를 처음으로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진짜 처음이다. 안 계신가요? 그럼 어느 정도 다 공부를 하고 계신가 보네요. 네. 자, 그러면은 얘기를 조금 빨리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끝나고 나서도 요거 다 아시겠네요. 밑에 보시면은 끝나고 저희가 설명이 끝나고 이제 경품을 추첨을 하는데 경품 추첨 시에 본인의 접수번호 확인을 그 앱에 홈페이지에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내 강의실에 들어가면은 이제 내가 참여한 이벤트 여기서 자기의 번호를 볼 수가 있고 그 번호를 이제 호명을 해드릴 거예요. 끝나고 나면은 그거는 이제 미리 좀 준비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관세사와 관련해 가지고 자격증 안내, 그다음에 연구원 소개, 강사진 소개 이런 순서가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올해 합격자들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통계라든가 이런 걸 좀 보여드릴 거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남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차 시험까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설명을 드릴 거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설명회 프로모션을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고 많이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일단 저희는 관세사 자격을 비롯해 가지고 무역과 관세와 관련된 다양한 어떤 교육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이제 점점 이런 쪽으로 좀 확장을 해 가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이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관세와 무역과 관련된 최고의 어떤 교육 기관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희 FTA 관세무역 연구원의 강점이라고 하는 건 몇 가지 좀 정리를 해왔는데 일단은 학원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강사진이겠죠.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 강의하고 계신 분들은 모두 다 여기 10년 이상의 강의 경력을 기반으로 한 1등 강사진 돼 있는데 20년이 넘는 분들도 더러 계십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떤 검증되고 안정된 그런 강사진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업계에서도 이제 최소한 어떤 법인 대표라든가 부대표 아니면은 어떤 법인의 본부장 이상급을 또 하고 계시기 때문에 강의 중간중간에 업계 선배로서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말씀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 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저희 학원의 장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저도 그렇지만 이제 강사님들도 다 대학원 과정을 밟았거나 밟고 계시고 그래서 이제 학회도 많이 나오고 계시고요. 그래서 시험에 출제하는 분들 교수님들의 어떤 학계에서의 트렌드라든가 그분들의 어떤 선호하는 이런 부분들을 잘 캐치를 해가지고 강의 시간에 많이들 설명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게 저희 강점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건 조금 먼 얘기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시게 되면 유명한 법인 쪽에 이제 나중에 취업을 하실 때 도움을 조금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기회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학제도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앞에서 나왔던 부분이긴 한데 주요 관세법인과 MOU 체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이게 조금 시행이 안 되고 있긴 한데 코로나 이전에는 이제 유명한 관세법인 대표님들 또는 부대표님 모셔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특강 같은 것도 한 적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앞으로 좀 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좀 힘들긴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장학금이라든가 아니면은 상담 기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걸 또 저희가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학원을 다니시게 되면 공부도 공부지만 그 외적인 도움도 많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 주요 대학 고시반하고 또 MOU가 체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MOU가 체결되어 있는 학교 같은 경우는 꼭 고시반이 아니더라도 약간의 좀 할인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접수하실 때 데스크 쪽에 좀 문의를 해보세요. 본인이 다니고 있는 대학하고 혹시 MOU가 되어 있는지. 웬만한 무역학과가 있는 학교는 다 돼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희 연구원의 합격자 배출 실적입니다. 2013년에 저희가 개원을 했고, 그래서 14년도부터 이제 합격자를 배출하기 시작했는데, 전체적으로 90명 중에 78명 합격을 했고, 밑에 있는 숫자는 이제 2차 모의고사 출신의 합격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90명 중에 한 80명 쭉 나오고 있고요.
2018년도에는 이제 91명 중에 이제 89명을 합격을 했고, 오늘도 어떤 분이 질문을 하셨는데, 원래 이제 90명을 쭉 뽑아왔거든요. 근데 요 해 이제 91명이 나온 이유가 왜 그러냐면, 그 2차 같은 경우는 이제 90명만 딱 뽑지 않습니까? 그래서 90등을 이제 커트를 하는데 이제 동점자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는 이제 이거 규정이 있는데 소수점 두 자리까지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소수점 두 자리까지 해서 석차를 정하고, 근데 만약에 소수점 두 자리까지도 동점이다 그러면은 이제 동점 처리해가지고 같이 합격을 시켜줘요. 그 규정이 다 있어요. 그래서 여기 저 한 명은 누군지 모르겠지만, 예, 전 세계 나라를 구하지 않았을까, 그죠? 예. 그렇고 이제 36회에서는 95명이 합격을 했고, 이 경우는 이제 평균 60 넘는 분이 좀 많이 나와가지고 많이 합격을 한 경우고요. 네. 그리고 작년이죠. 2020년에는 좀 많이 나왔습니다. 합격자가. 그래서 149명이나 예, 배출이 됐고, 그래서 148명이 이제 그 중에 저희 학원 출신이시고요. 그다음에 모의고사도 133명이 나왔고, 올해는 다시 이제 90명으로 이제 원래대로 돌아왔고, 그 중에 이제 85명이 저희 학원 출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건 뭐 저희가 상을 받은 거고요. 자, 그래서 관세사와 관련해서 설명을 좀 보통은 1차 설명회 때는 드리는데, 그 처음 오신 분들이 혹시 있을 수도 있으니까 좀 지루하시더라도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 관세사는 여기 이제 정의를 보면 무역과 관련된 무역 및 통관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가진 자에게 국가가 시험을 거쳐서 부여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사는 우리가 보통 8대 전문직이라고 하는 그 직종이 있는데, 변호사라든가 회계사, 뭐 노무사, 변리사 되게 많죠. 자, 여기와 함께 우리는 이제 8대 전문 자격에 들어가는 게 관세사고, 이러한 8대 전문 자격은 이제 특징이 뭐냐면, 여기 끝에 보시면은 관세사법 제2조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관세사법이 따로 있습니다. 즉 관세법,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관세법은 이제 별개고, 8대 전문 자격의 특징은 뭐냐, 변호사의 어떤 자격이라든가 업무라든가 책임을 규율하고 있는 법이 변호사법이 있고, 그죠? 회계사도 회계사법이 있고, 그 다음에 관세사도 관세사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어떤 업무를 지정을 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과 의무가 따라오는 그런 전문직을, 말 그대로 전문직을 8대 국가 자격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관세사고, 관세사의 업무는 이제 밑에 쭉 나와 있죠. 그래서 수출입 통관, 그 다음에 기업 구제, 이 기업 구제라는 건 이제 심사 대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관세청도 기본적으로 이제 조세를 걷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제 납세자하고의 의견 충돌이 항상 생길 수밖에 없고, 아니면은 정말 뭐 관세를 탈루를 했다거나 뭐 이런 사람들한테는 이제 거꾸로 이제 기업 심사에 들어가서 이제 징수를 해오거나 뭐 이런 일이 많겠죠. 자, 그랬을 때 이제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면 관세사가 그 기업의 대리인으로서 이제 관청하고 같이 이제 좀 협의를 할 수가 있는 그런 일을 하는 게 기업 구제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FTA 활용 지원해서 이건 주로 이제 컨설팅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일들을 관세사만 할 수 있다고 관세사법에 보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관세사의 고유 업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관세사의 고유 업무라는 건 다른 직종의 사람들 또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문직이 좋은 게 그거 같습니다. 국가에서 법률로 그 사람들만의 고유의 업무를 딱 정해줬다 보니까, 주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좀 안정적이다라고 생각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자, 내년에 이제 시험이 치러지게 되는데, 그 일정이 이제 좀 먼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3월 12일 날 1차 시험이 시행이 되고, 그리고 이제 1차 시험은 조금 땡겨졌는데 2차 시험은 조금 뒤로 밀렸어요. 그래서 6월 25일 날 2차 시험이 이제 열리게 되고요. 그래서 1차하고 2차 시험의 텀이 좀 이렇게 길어진다라는 건 동차 준비하는 분들한테는 조금 좋은 소식인 것 같아요. 2차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조금 늘어났으니까, 뭐 많이는 아니어도 1, 2주여도 좀 사실 크긴 하죠. 자, 그래서 10월 19일 날 합격자 발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뭐 수업 시간에도 강조를 드렸지만, 이 원서 접수 기간을 꼭 잊지 말고 좀 챙기고 계셔야 됩니다. 공부에 이제 몰입을 하다 보면 2월 7일, 2월 11일이면 이제 시험이 한 달밖에 안 남은 시점이잖아요. 정말 정신 없을 거예요. 정말 정신 없어서 깜빡하고 이제 원서 접수 기간을 놓치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 그리고 원서 접수도 2월 7일 날 오픈이 되면, 접수 페이지가 오픈이 되면 바로 좀 준비했다가 바로 신청을 좀 하세요. 왜냐하면 본인이 선호하는 학교에 가까운 학교, 아니면 교통편이 좀 편리한 학교를 내가 선택을 하는 게 좋잖아요. 근데 그걸 미루게 되면 금방 마감이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바로바로 하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과목이 여기 나오는데 요건 자세한 얘기는 이제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요번에 또 개정 공고가 또 났어요. 원래 2차 시험 같은 경우는 50점짜리 한 문제, 그다음에 10점짜리 5문제 해가지고 총 100점 배점이었는데 갑자기 이제 최근에 공고가 나서 밑에 보시면 조그맣게 써 있어요. 과목당 4문제. 그래서 30점짜리 2문제, 20점짜리 2문제. 이런 식으로 이제 4문제로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여러분들은 뭐 앞으로 2차 공부를 하시게 되면은 이제 새로 바뀐 패턴에 따라서 공부를 하시게 될 텐데 지금 2차 공부를 해온 분들한테는 조금 좀 혼란스러운 부분인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관세사에 합격하면은 이제 뭐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사회에 진출하느냐 이런 질문이 꽤 많은데 일단은 관세사 합격하면 가장 많은 절대적인 숫자가 가는 부분이 관세법인 또는 관세사무소에 이제 일단은 취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길거리 다니다 보면 세무사, 회계사, 법무사, 뭐 그다음에 변호사, 사무실은 많이 볼 수 있죠. 근데 관세사 같은 경우는 뭐 인천이라든가 부산 아니면은 저기 공항 뭐 이런 쪽에 가지 않으면 사실 이 시내에선 보기가 쉽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저기 강남에 그 서울세관이 있어요. 그 근처에는 좀 관세사들을 볼 수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관세사도 관세법인이 있나요?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는데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는 한 10년, 15년 전만 해도 사무소 위주로 좀 돌아갔다면 이제는 거의 관세법인이 이제 업계를 이제 주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관세사무소가 주된 그런 시절에는 그 여러분들 그거 다 알고 있죠? 공무원을 좀 관세직 공무원을 일정 기간 이상 하면 이제 특혜를 받아가지고 지금은 이제 시험 일부 과목 면제지만 예전에는 그냥 주거나 고위공무원 같은 경우는 이제 일정의 교육만 받으면 그냥 부여가 됐고 고위공무원 행시 출신 그다음에 일반 출신 일반 시험 출신 그 공무원들은 일정 근속 연수를 채우면 별도의 그냥 객관식 시험만 보고 그것만 합격하면 바로 자격증이 나왔거든요. 요즘은 이제 제도가 바뀌긴 했어요. 아무튼 그런 특별 전형 출신들의 출신들이 이제 관세사 업계를 끌어갔다면 요즘에는 이제 관세 법인 위주로 돌아가는 시장에서는 이제 저나 여러분 같이 이제 시험을 봐가지고 일반 시험 출신의 관세사들이 지금 시장을 끌어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이 가는 곳이 뭐 통관취급법인, 물류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큰 이제 물류기업들이에요. 뭐 글로비스부터 해서 CJGLS부터 해서 그다음에 DHL, 페덱스 같은 특송업체도 여기 다 포함이 되고, 그래서 이쪽 통관취급법인이라는 말은 이런 업체들은 자기들이 운송을 하거나 자기들이 이제 보관을 하는 창고 업체의 경우에 그런 화물에 대해서만 이제 통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통관에 대한 어떤 영업 같은 건 안 되고, 반면 이제 관세사는 이제 그런 어떤 제한이 없이 이제 무작위로 영업을 할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수출입 대기업에도 많이들 가시는데 많이는 아니겠다. 많이는 아니, 왜냐하면 많이 뽑진 않으니까요. 근데 여기서 신규 신입 관세사를 뽑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 경력직을 좀 주로 뽑습니다. 그래서 업계에서 관세사 법인이나 관세사 사무소에서 한 3, 4년 정도 근무하다 보면 여러분을 이제 이렇게 지켜보시던 그런 업체에서 이제 조금 마음에 든다, 아니면 결혼이 좀 생겼다 그러면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와요. 자네 우리 회사 좀 들어오지 않겠나? 그렇게 해서 가게 되는데 보통 과장급으로 많이 가시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네. 그다음에 관세직 공무원. 네. 그래서 가산점 5점이 부여가 되기 때문에 관사 일을 하시다가 관세직 공무원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처음부터 공무원이 목표였는데 이제 가산점 때문에 관세사를 거쳐서 힘든 길을 가시는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회계법인이나 법무법인. 법무법인은 요즘은 거의 뭐 사람을 뽑진 않고요. 관세를 뽑진 않고요. 회계법인 같은 경우는 이제 회계법인에서 별도로 출자를 해서 관세법인을 만들었고, 거기서 이제 관세사를 또 채용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심사나 컨설팅 쪽을 포커스를 맞춰서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격만 하시면 뭐 취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작년에 합격했던 분들은 코로나랑 겹쳤고 아까 나왔지만 148명이나 나왔기 때문에 취업하는 데 좀 시간이 좀 걸렸거든요. 그게 다 시장에서 소화를 하는데, 근데 지금은 벌써부터 지금 채용 공고가 올해 38기 그 단톡방에 보면 계속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뽑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향후 10년간 관세사의 직업 전망 나와 있고, 요거는 노동부에서 발표한 내용이긴 한데 그래도 다소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그 코로나 때문에 거리두기가 되고 있고 영업 제한도 있고 하다 보니까 자영업자들은 굉장히 힘들어 하시죠. 힘들어 하시는데 그와 반면에 뉴스 보면 맨날 뭐가 나와요? 무역 관련 뉴스 보면
우리나라 수출 실적 사상 최대, 그죠? 뉴스 보셨죠? 진짜예요. 제일 많아요 지금 우리나라 역사상. 그러니까 수출 수입은 지금 엄청나게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출 수입 무역량이 많다라는 건 관세사한테 어떻다? 일거리가 많다라는 얘기고, 또 하나 여행 같은 거를 지금 못 가시잖아요. 못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머니에 돈이 좀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안 썼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지르겠죠. 그죠? 지르겠죠. 근데 돈이 좀 있으니까 싼 게 아니라 외국에서 좀 비싼 것도 사보고 막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터넷 쇼핑이라든가 해외 직구가 이게 굉장히 많아지다 보니까 예, 지금 관세사 일이 꽤 많아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교수진 소개로 이제 넘어가면, 자, 저희는 1차 같은 경우 1차하고 마찬가지죠. 그 과목별로 교수님이 두 분씩 계십니다. 그래서 관세법 같은 경우는 구민혜 관세자님하고 임혜진 관세자님 두 분이 하고 계시고, 여러분이 나중에 수강 신청하실 때는 이제 선택을 하시면 돼요. 네. 자, 그다음에 무역영어는 이제 저하고 김여영 관세사하고 유샘나 관세사 두 분이서 맡고 계시고요. 그리고 회계학과 내국소비세법 유지연 회계사가 이제 두 과목을 이제 담당을 하고 있고, 김성수 세무사님이 회계학, 그 다음에 내국소비세법의 이경진 세무사님, 이렇게 해서 지금 강의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차 교수진 소개를 드리면, 임혜진 관세사가 1차에 이어서 2차도 지금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관세율표와 상품학의 조천희 관세사님, 그리고 이제 관세평가의 김병수 관세사님, 그리고 무역실무는 지금 두 분이 하고 계세요. 최건수 관세사님하고 최지순 관세사님. 보통 흔히 최브라더스라고 얘기를 하죠. 예. 누가 형인 줄 아세요? 아, 최브라더스라고 부르는 것도 몰랐나? 알긴 아시죠, 최브라더스라고. 근데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 그러니까 유지방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모르는 것처럼 이런 얘기가 되나? 예. 그 최브라더스가 어디서 시작했는지 저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최건수 관세사가 선배고, 예, 보면 20기 관세사 합격돼 있고요. 21기로 알고 있어요. 한 기수 좀 늦은 걸로. 근데 둘 다 타이틀이 있어요. 최건수 관세사는 이제 수석 합격이었고, 최재순 관세사는 그해 최연소 합격이었고요. 그래서 둘이 다 열심히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올해부터 2차 교수님들도 한 팀을 더 저희가 영입을 해서,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분들이 보통 이제 우리가 F1이라고 부르는 거고, 지금 이제 오신 분들, 이분들은 원래 위아스 학원에서 이제 강의를 하시던 분들이 이제 저희 쪽으로 이제 오신 거고, 이분들은 이제 F2 교수진이라고 이제 저희가 이제 구분을 위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관세법은 판창원 관세사님이 지금 강의를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 관세율표하고 상품학은 오수교 교수님께서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관세평가는 김태주 관세사님. 이 김태주 관세사님이 아까 말씀드렸던 회계법인에서 만든 관세법인 있죠, KPMG. 이분은 KPMG에서 지금, 여기는 지금 상무라고 돼 있으신데 지금 대표까지 승진하셨는 걸로 알고 있어요. 되게 바쁘실 텐데 강의는 일요일 날 되게 허겁지겁 와서 하고 잘 가시긴 하더라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역실무에 오세진 관세사님이 이제 새로 오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세진 관세사님, 원래는 김용순 관세사가 무역실무 담당을 했는데 이제 일이 좀 바빠지면서 강의가 좀 힘들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월 달에 시작되는 모의고사부터는 이제 오세진 관세사가 시작을 할 거고, 오세진 관세사도 과거에 위아스나 이런 데서 무역실무 강의를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처음은 아닌 분이에요. 자, 됐고, 그 다음에 이제 1차 시험 과목 안내 좀 말씀을 드리면, 자, 오지선다형 객관식이고요. 1차 시험은. 그래서 총 2교시로 나눠서 시험이 진행이 됩니다. 1교시 80분, 2교시 80분. 중간에 당연히 쉬는 시간은 있고, 그래서 1교시에는 관세법, 그 다음에 FTA 특례법, 이 두 과목이 이제 한 과목이지만 이제 두 개의 어떤 법에서 시험에 나오고, 그 다음에 무역영어 같은 경우는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무역영어인데, 무역영어 같은 경우는 국제협약에서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실무와 이론 부분에서도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교시는 이제 내국소비세법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는 부가세가 30문제, 그 다음에 개별소비세, 주세가 이제 5문제씩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회계학이라는 건 다 알고 계시죠? 네. 1차에서 회계학이 당락을 결정하는 과목인데, 일단 재무회계가 30문제, 원가회계가 10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관세법 개론 과목 소개인데, 뭐 간단한 건 앞에서 설명을 드렸고, 일단은 여기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FTA 특례법은 절대로 보통 뭐 시간이 없거나 공부를 늦게 하신 분들은 제낀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제끼시면 안 되고 다 챙겨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꼭 저는 해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관세법이 아무래도 배점이 높다 보니까 관세법을 많이 하시는데, 관세법은 어느 정도 공부를 했으니까, 그죠?
지금 현재 내가 시험을 보면 70점이다. 근데 이게 좀 불안하니까 80점으로 올리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다 아시죠? 한계 비용이라는 개념 다 알죠? 그죠? 예. 한계 비용은 사실 많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비용이 낮아지는 건데, 예, 이건 한계 효용이라고 해야 될까? 그래서 70점에서 80점 올리는 것보다 제로 베이스에서 10점 올리는 게 더 쉽지 않을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어떤 느낌인지. 그래서 배점이 적다고 해서 아예 제껴버리는 건 어떻게 보면 사실 좀 합리적이지 못한 선택이에요. 왜냐하면 제로 베이스에서 10점 올리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무슨 말 이해되셨죠? 어느 정도 올라간 상태에서 더 올리는 것보다는. 그래서 절대로 이것도 포기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 과목 특징에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1차, 2차 공통 과목이잖아요. 유일하게 관세법이. 그래서 1차 공부할 때 잘 체계적으로 해 놓으셔야 나중에 2차에 가서도 예, 크게 힘들지 않고 이제 공부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암기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어떤 취지라든가 배경 같은 거를 좀 잘 이해하면서 공부하시면은 나중에 2차 공부할 때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그다음에 무역영어고, 무역영어는 사실 영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무역 실무 플러스 그다음에 무역에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국제 협약 규칙들을 배우는 과목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국제 협약에서 대다수의 문제가 출제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무역 실무라든가 예전에는 어떤 무역 에세이 같은 데서 이제 발췌가 돼서 문제가 많이 나왔는데, 최근에는 그냥 국제 협약에서 그냥 지문이 나와서 관련된 문제들을 풀어요. 그래서 범위는 좀 많지만 시험 범위는 정해져 있는 과목이 무역 영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어가 좀 약하더라도 그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몇 개 협약만 좀 많이 보셔서 기억을 하셔서 뭐 외운다고까지 하면 더 좋겠지만 거기까지 공부를 하시면 그래도 대응은 가능한 게 무역 영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포자들 혹시 있나 모르겠지만 영포자라고 해서 무역 영어 포기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내국소비세법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부가세, 개소세, 그 다음에 주세 요 세 과목이 합쳐진 과목인데, 그 아무래도 이 시험 범위가 제일 좀 적어요. 예, 세법의 양이 좀 제일 적은 게 이 내국소비세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어느 정도 이 부분이 맞을 수는 있었겠으나 초반에는, 근데 이제 점점점 이게 시험이 반복되다 보니까 기존의 문제들과 겹치는 문제가 나오면 안 되다 보니까 범위는 작다 보니까 조금 더 꼬우는 문제들이 내국소비세법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뭐 고득점을 노릴 수는 있겠지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공부하시는 와중에 양이 적으니까 자꾸 뒤로 미루시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미루시면 안 되고 지금부터 좀 잘 챙겨 가셔야 됩니다. 자, 회계학, 네, 재무회계 30문제, 그 다음에 원가회계 10문제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서도 이제 또 많은 이슈가, 오늘도 질문을 누가 하셨는데 원가회계 제껴도 되나요? 이런 질문을 전 제일 싫어하거든요. 뭐뭐 제껴도 되나요? 그게 선생님한테 할 질문은 아니지 않아요? 그럼 그래요, 제껴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나?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아무튼 예, 그래서 제낀다는 생각은 좀 버리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재무회계에서 10점 올리는 것보다는 제로 베이스에서 10점 올리는 게 더 편한 건 다들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제끼지 마시고 다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뭐 제가 회계학 강사는 아니지만 관세사 시험의 회계학의 수준이 낮지가 않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다른 1차 과목의 공부에 맞춰서 회계학도 공부를 하는데, 사실은 회계학은 그 더 많은 시간이 필요로 하는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짧은 시간에 이 회계학을 완전하게 하는 거는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다만, 그래서 뭘 해야 돼요? 우리는 공략할 거를 확실하게 정해서 안정적으로 40에서 50점 사이, 그 이상 맞으면 더 좋고요. 그래서 50점을 맞을 수 있는 만큼의 어떤 확실한 그거를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서 그런 어떤 전략적인 접근이 정말 필요한 게 회계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2차 시험은 이제 1차와 다르게 주관식 서술형 시험이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그래서 각 80분씩이기 때문에 중간에 쉬는 시간, 점심 시간까지 하면 9시에 이제 시험 보러 가서 끝날 때는 5시간 넘어서 나오는, 하루 종일 이거를 뭐 신경을 다 집중을 해서 쓰다 보면 거의 녹초가 돼서 나오죠, 녹초가. 저도 시험 보고 와서 한 이틀 동안 잔 것 같아요. 예, 그때 저희 어머니가 하셨던 말이, 너는 어떻게 밥을 안 먹고 이틀을 자냐고, 신기하다고, 배 안 고프냐고.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자고 있는데 밥 먹으라고 깨우면 제일 짜증나지 않아요? 그죠? 예, 졸리다고 잔다 그러면 먹고 자라고 엄마가 깨우잖아요. 근데 그때는 깨우는 것도 무려 한 이틀을 잔 것 같아요. 아무튼 그 정도로 굉장히 모든 에너지를 쏟아내는 게 2차 시험인데, 그 1교시는 네, 관세법이 있고, 그 다음에 1차와 다르게 환급특례법이라는 별도의 법이 또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두 과목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2교시는 관세율표와 상품학, 그래서 보통 HS라고도 하죠. 예, 그래서
국제적으로 무역 거래 대상이 되는 품목에 이제 고유 번호를 다 붙여놓고 그게 국제적으로 협약을 통해서 이제 통일이 된 거죠. 그래서 서로 언어가 달라도 이제 무역을 할 때 상품은 코드로서 다 이제 통용이 되기 때문에 사실 이것 때문에 많은 행정적인 어떤 비용이라든가 시간 같은 게 많이 줄어드는 게 사실이에요. 자, 그다음에 3교시는 관세 평가. 관세 평가는 이제 가격 관련된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여러분들 혹시 150불 넘어가는 거 수입하다 보니까 이게 관세사한테 뭐 문자나 카톡 받아본 적 있으세요? 예, 대기 사는 물건은 150불이 넘어서 관세 내야 돼. 그러니까 여기다 관세 내라고 이렇게 뭐 문자 받으신 거 없어요? 아, 그 정도까지는 아직 안 사봤나?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큰일 나는 줄 아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150불 넘으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외국 여행 가서 샤넬 사도 돼요. 세금만 내면 돼. 안 내고 들어오려니까 무서운 거지. 세금만 내면 되는데 아무튼 그런 데 있어서 이제 문제가 뭐냐? 세율은 정해져 있잖아요. 세율은 정해져 있는데 저도 그렇고 뭐 세관 공무원들한테 얘기를 해보니까 본인들도 마찬가지래요. 어떻게든 좀 싸게 갖고 사오는 것점에서 세금을 낮추고 싶은 거는 세관 공무원분도 똑같아요. 그러면은 대부분의 경우는 세금을 낮추기 위해서 가격을 좀 저가 신고를 많이 하겠죠. 그럼 그 저가 신고한 부분하고 이제 세관에서 바라보는 부분이 가격이 좀 다를 거 아닙니까? 가격이 달라지면 세액도 달라지니까. 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여러 가지 원칙과 이제 사례를 많이 배우는 게 관세 평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일 재밌는 것 같긴 한데 좀 어렵긴 하죠. 그다음에 이제 무역 실무. 무역 실무는 무역 용어의 좀 발전판, 확장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에 이제 대무역법, 외국환거래법이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가장 공부할 양이 많은 게 무역 실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올해 38기 관세사들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통계를 낸 게 있는데 그거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올해 1차 시험은 대상은 2,593명, 거의 2,600명이 이제 시험을 봤는데 작년 같은 경우 올해구나.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연장이 됐어요. 시험이 원래 3월에 보던 게 좀 연장이 돼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연기가 됐는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상자가 조금 늘긴 했습니다. 그래서 응시는 2,013명이 했고요. 그러니까 결시율도 꽤 높은 편이죠. 거의 600명 가까운 인원이 결시를 했으니까. 그래서 실제 응시율은 77%고 그 다음에 2,000명 중에 559명이 합격을 했으니까 합격률은 27% 정도? 그러니까 한 3분의 1 정도는 합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차는 제가 뭐 열심히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열심히만 하면 30% 정도는 이제 합격을 다 이 30%가 열심히 한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채점 결과가 쭉 나오는데요. 여기 봐도 또 재밌는 게 있죠. 1교시는 2,013명, 그 다음에 2교시는 1996명. 그래서 1교시 끝나고 17명은 그냥 집에 간 거예요. 에이씨 이러고. 예.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바로 회계학인데 여기서 여러분이 이제 보아야 될 거는 요거죠. 마지막에 있는 게 꽈락률입니다. 꽈락이라는 건 40점을 못 받은 분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회계학은 반이 넘어요. 54.5%가 회계학이 꽈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관세사 1차 시험을 합격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목표는 이제 1차 관세사 그 회계학 1차에서 그 꽈락 점수 40점을 넘기는 게 1차적인 목표가 돼야 돼요. 자, 그렇고 뭐 합격자 연령별 현황 나와 있는데 20대가 아무래도 제일 많죠. 그리고 1차 합격자는 40대도 20분이 넘고 50대 분들도 10분이 넘어요.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이 2차 합격까지 가기가 조금 요즘에 힘들어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이거는 현황인데 가장 마지막에 있는 게 2021년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1차는 2,593명이 접수를 했고 2,012명이 13명이 응시를 했고 합격자가 559명, 그 다음에 27.7%가 합격률. 자, 그 다음에 이제 올해 2차 시험은 이제 대상이 926명, 그 다음에 응시를 한 거는 769명.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그 2020년에 합격하신 451명이 이제 요해 왔겠죠. 그죠? 1차 합격자들이 왔겠고 거기에 나머지 이제 1차에 합격하신 분들 그 중에서는 포기하신 분들도 있고 동차 뭐 장수생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접수하신 분들이 900명 정도고 그리고 그 중에 응시가 769명이고 여기 이제 안 보이는데 예. 이거 어떻게 없애지? 그래서 올해는 약 한 7대1인가 8대1 정도가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경쟁률이. 그래서 관세사 시험 같은 경우는 1차가 오히려 합격률이 30%나 되고 반면에 2차 같은 게 뭐 10%?
정도도 안 되기 때문에 7%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2차가 훨씬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평균 연령 보시면은 올해 합격자들 지난 설명회 때는 그 설문지라든가 이런 통계 자료가 다 들어오지가 않은 상태여서 완성이 안 된 상태였는데 이제는 거의 89분인가? 예, 다 주셨어요. 그 자료를. 그래서 이제 정확한 통계가 나왔고 올해 같은 경우 평균 합격자 나이가 이제 만 기준으로 28.35세가 됐고요. 보통 뭐 남녀 비율이 비슷하긴 한데 대부분 이제 뭐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군대 갔다 와서 그 다음에 한 3, 4년 공부하다 보면 뭐 이 정도 나이가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좀 많은 장생분들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학생 같은 경우는 대부분 좀 이제 2, 3학년, 4학년 학생들이 좀 많긴 한데 직장 다니다가 오는 분들이 또 의외로 또 많아요. 예, 여학생들 중에는. 그래서 그런 분들은 20대 후반, 30대 초반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올해 같은 경우. 자, 남녀 비율은 보시면은 뭐 매년 이 정도 수치인 것 같습니다. 네, 56%, 44% 정도 나오고 있고, 연령별 비율은 20대가 압도적으로 거의 65.6%, 그 다음에 30대가 34.4%. 그래서 40대하고 50대는 작년에는 좀 있었는데 올해는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예로 합격하신 분들이 66%, 그 다음에 동차는 34%. 그래서 유예 합격자가 훨씬 더 유리한 거는 다들 아시고 있을 거예요. 2차에만 집중을 할 수가 있으니까. 자, 그렇고 자, 수험생 수험기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은 제일 이쪽에 보시면 왼쪽에 보시면 올해 합격하신 분들의 평균 수험기간이 38개월입니다. 38개월이고 그 중에 이제 최소 공부기간이 10개월 차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최대가 96개월을 공부하신 분도 계셨어요. 96개월이면은 뭐 거의 8년? 8년이 좀 넘나요? 네. 그래서 여기 이제 나와 있는데 동차, 신기하게 그 10개월을 공부하신 분이 동차예요. 또 동차를 합격하신 분이고 유예로는 이제 14개월 공부하신 분이 이제 최고로 이제 짧은 거죠. 최소 기간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과장하거나 속이는 사례가 있다. 뭐 그런 사례들을 저도 어서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 합격하신 분들을 실제로 제가 조회를 해봤거든요. 해봤더니 정말 맞아요. 저희 학원에 가입을 한 날짜, 그 다음에 대부분 뭐 많은 분들이 그렇겠지만 패스클럽으로 공부 시작하잖아요. 그 시작한 시점이 이 기간하고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은 어떻게 공부했는지 근데 이 유예로 14개월 만에 붙으신 분은 설명회 때 와서 한번 2차에서 한번 얘기를 하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건 영상으로 올라가 있으니까 단기간에 공부한 분들 어떻게 했는지 그건 한번 영상을 2차 설명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24개월 미만 합격자가 22명, 36개월 미만이 19명, 48개월 17명 균등하게 있네요.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뭐 매번 강조를 드리는 거지만 지금 관세사 평균 수험 기간이 38개월이라고 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3년 이상은 공부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 보시면은 22명이나 지금 24개월 미만이거든요. 2년이 안 걸렸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깔끔하게 1차 합격하고 다음에 2차로 유예로 합격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여기 해당되는 건데 의외로 많아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첫 유예 때 포기하지 마시고 정말 좀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리고 유예 때 공부를 해놓은 게 사실은 계속 갑니다.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게 뭐 되게 악순환이 좀 많이 되거든요. 그 처음 2차 때 공부를 많이 못 해놓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동차를 해야 되잖아요. 떨어지면. 그럼 동차하다 보면 시간도 많이 뺏기고 그죠? 그 다음에 1차, 2차, 1차를 합격을 한다 하더라도 2차까지는 3개월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또 그냥 했던 거 반복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공부 연차는 쌓여가는데 실력은 잘 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좀 많다라는 게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첫 유예 때 무조건 합격한다 생각하고 공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동차생 같은 경우는 대부분 뭐 장수생이죠. 그래서 36개월 미만, 48개월 미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점수고 올해 같은 경우 전체 평균은 60점이 조금 넘었어요. 60.525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밑에 보시면은 커트라인 점수는 합격 커트라인 점수는 54.5점이에요. 90명에서 이제 자르다 보니까 그 꽈락만 없으면은 60점이 되지 않아도 합격은 다 하는 거고 반대로 평균 60이 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면 합격자도 이제 많이 나오게 되는 그런 구조라 보시면 돼요. 일단 2차도 꽈락이 있으면 안 돼요. 꽈락이 있으면 안 되고 중요한 거는 상대평가의 성격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점수는 그냥 참고만 하시고 그해 채점하시는 교수님의 성향에 따라서 뭐 후하게 주시는 분, 짜게 주시는 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점수를 갖고 합격 여부를 판단하기 힘들어요. 보세요. 관세평가는 평균이 48점이에요.
무슨 말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 점수를 받고도 합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꽈락만 넘으면. 그리고 남들보다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했다면. 그래서 객관식이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점수는 참고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합격자의 어떤 대학 출신 대학 비율인데 일단은 올해 경희대하고 한국외대가 공동 1등을 한 것으로 집계가 됩니다. 6명씩 배출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5명씩 나온 것이 숭실대, 인하대 그래서 5분씩 나왔고 원래 저희한테 이제 자료를 이제 제출해 주신 분들로 봤을 때는 숭실대가 3명인가 4명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숭실대 학생한테 컴플레인이 들어왔어요. 자기들이 집계한 경우가 5명인데 왜 줄였냐고. 그래서 미안하다고 하면서 지금 고쳤습니다. 그래서 숭실대도 5명. 그 다음에 건국대, 고려대, 동국대, 중앙대 요 대학에서 이제 4명씩 배출이 됐고 연세대, 이화여대도 3명씩 나왔고요. 보면 이제 점점 고대, 연대 학생들도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1명, 뭐 2명, 뭐 이 정도였는데 이제는 꽤 많이 이제 공부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수험 전략 및 커리큘럼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1년짜리 이제 전체 커리큘럼이긴 한데 일단 저희가 1차 시험이 3월에 있으면 이제 2차는 4월부터 이제 진도가 거의 진행된다 보시면 되고 관세사는 항상 5월 달이 새 학기가 시작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5월 달부터 요거는 이제 오프라인 강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5월, 6월, 7, 8월에는 기본 이론이 2번 돌아가고 9월, 10월 달에는 이제 플러스 특강, 그 다음에 11월, 12월에 기본 이론 문제풀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뭐 이거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오프라인이 이제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이제 개설이 안 될 때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은 여기 1, 2월 달 그래서 문제풀이 강의가 한 번 더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 문제풀이가 2월 달에 있고 OX 특강이 이제 1월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온라인 단기 합격반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원래 단기 합격반이라고 하는 게 기본 이론 2달, 그다음에 문제풀이 2달, 4달이죠. 이 4달을 3개월로 압축을 해서 이제 오프라인으로 강의를 이제 진행을 했는데 이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험이 단축이 됐잖아요. 땡겨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거의 이제 실제 2달밖에 안 남아요. 1월부터 시작을 하면 그다음에 2월 초에 그 설날이 있는 주는 빠져야 되잖아요. 그럼 3월 12일이 시험이면은 단기 합격반을 오프라인으로 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온라인으로만 일단 하기로 했다는 걸 미리 말씀 좀 드립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2차도 하셔야 되겠죠. 1차 합격할 거니까.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리면 여기는 지금 표시가 안 돼 있는데 실제 기본 이론은 4월 중순부터 시작한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1차 시험 3월에 보시면 딱 보름만 놓으세요. 딱 보름만 쉬시고 그다음에 그때 그 이제 오프라인 강의를 꼭 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이 되시는 분들은 그 1차 시험 끝나고 2차 기본 이론 대비 공개 설명회 하는 날이 있을 거예요. 그날 무조건 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1차 같은 경우는 기본 이론이 꽤 많이 있죠. 그리고 1차는 뭐 인강만으로 충분해 뭐 이런 얘기가 많이 있다 보니까 기본 이론에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몰리진 않거든요. 근데 반면에 2차는 이 4월 달에 그죠? 1차 시험 본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 몰리잖아요. 그리고 또 2차는 또 오프라인 들어야지라고 하면서 많이들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챙겨야 되는 설명회는 이 4월 달 기본 이론, 그다음에 이제 모의고사, 2차 모의고사가 이제 1월부터 시작이 되는데 12월 달쯤에 설명회를 하겠죠. 그래서 그 2번의 설명회는 꼭 챙기는 게 좋다. 말씀을 미리 드리고 그래서 4월 달부터 이제 기본 이론이 쭉 들어가고 근데 요거는 2차 같은 경우는 저희가 또 커리큘럼을 좀 바꾸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일단은 요거는 참고만 하시고요. 1차 시험 후에 이제 진행되는 설명회 때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그 1, 2월 달에는 지금 학원에서 생각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일단 단기 합격반이라든가 문제풀이 같은 경우는 지금 기간이 되게 짧아졌기 때문에 오프라인으로 하기가 지금 굉장히 버겁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OX 특강을 조금 확장해서 하는 걸로 지금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달에는 OX 특강 플러스 이제 기본적으로 과목별로 이제 추가되는 강의가 좀 있을 거예요. 요약되는 강의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2월 달에는 모의고사식 문제풀이 하고 그래서 한 달 해가지고 이제 과정이 진행이 되고 3월 달은 이제 3월 12일이니까 그 사이에선 여러분이 혼자서 복습을 하고 정리하는 그렇게 좀 공부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세법 같은 경우는 OX 특강에서 다루게 되는 게 핵심 문제풀이, 핵심 요약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무역영어 같은 경우는 원래 주요 협약을 OX로 쭉 바꿔서 이제 문제를 풀었는데 이제 한 달 동안 진행을 해야 되다 보니까 여기 보면 이제 최종 정리를 좀 하려고 해요. 기출문제 해설을 할까 했는데 기출문제는 이제 문제풀이에서 거의 다뤘기 때문에 강의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1권이 더 약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서 1권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먼저 갖고, 그리고 이제 원래대로 OX를 하고 해서 총 한 6번 정도 수업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각 과목별로 다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내구 소비세법은 이제 기출문제 해설을 하신다고 되어 있고요. 관세법도 이론 강의하고 뭐 예상문제 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과목별로는 조금씩 진행되는 방식은 다를 거니까 그거는 이제 각 과목별 강사님들한테 설명을 들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과거 OX 특강은 과목별로 2번, 3번 정도 강의로 끝났는데 이걸 좀 이제 확장시켜서 한 3주 이상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거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월 달에는 모의고사식 문제풀이가 진행이 돼요. 그래서 실제 시험하고 동일하게 진행이 되는데 총 8회가 진행이 됩니다. 2월 달 얘기예요. 일주일에 이제 2번씩 시험을 보는데, 시험을 보실 때 9시 반까지 무조건 입시를 좀 하시고, 9시 반이 시작이니까 그 이전에 좀 오셔서 준비를 하고 계시고, 시험이 종료가 되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험 보고 집에 가시면, 그리고 이제 학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그 관련된 해설 강의가 떠 있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 해설 강의 들으면서 이제 채점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실강을 듣는 분들은 와서 똑같이 시험을 보시면 되는 거고, 단기 합격반이나 패스클럽을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문제지를 다운해 가지고 이제 풀어보실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거는 이제 저희가 강사님들이 그 모의고사에 대해서 해설 강의를 매주 2번씩 해가지고 진행하는 말 그대로 강의를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밑에 보시면은 매월 진행하는 전국 모의고사 다릅니다 돼 있죠. 그러니까 매월 12월에 한 번씩 이렇게 진행이 되는, 1월에 한 번 진행되는 그런 전국 모의고사는 말 그대로 그냥 답안지하고 문제지가 한꺼번에 나가는 거예요. 이거 따로 강의가 없어요. 그거는 조금 다르다는 거 좀 이해하시고, 전국 모의고사는 별도로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네. 그다음에 저희 학원 수강을 안 하셔도 이 전국 모의고사는 누구나 다 응시할 수 있고요. 자, 됐고,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이제 3개월이 아니죠. 사실 여기 3개월 표시되어 있지만 거의 2개월, 2개월 조금 넘는 기간이 남았는데, 오늘 D- 며칠이죠? 80, 이거 안 해놨어요? 관심이 별로 없어요? 한 80 며칠 남은 것 같은데, 그 80일 정도 남았나? 일단 처음 지금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신규 진입 인원은 일단 단기 합격 과정을 통해 가지고 최대한 빠른 진도를 좀 하시는 걸 권장을 하는데, 뭐 합격을 확실하게 보장은 못하겠지만 일단 기본 이론하고 문제풀이는 최소한 소화를 하셔야 합격권 근처에 갈 수가 있다라는 거 꼭 명심을 하시고, 그 공부 기간이 짧고 지금 급박하게 돌아갈수록 오프라인은 추천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진도가 이게 제한이 있잖아요. 하루에 좀 많은 강의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진도를 빨리 빼야 되는 분들은 무조건 인강을 통해서 빨리빨리 진도를 좀 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존에 이제 공부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1, 2월 달에 이제 다양한 문제 유형에 좀 적응하면서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문제풀이도 일단은 2회독을 다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문제풀이도 2회독을 다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OX라든가 아니면 이제 전국 모의고사 같은 걸 보다 보면 자기가 부족한 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찾아서 좀 보완해가는 시간이 1, 2월 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최종 3월 달은 이제 강의가 없으니까 뭐 한 열흘 정도는 이제 본인만의 시간이다 보니까 본인이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해야 될 것들, 그런 것들 좀 집중적으로 보고 가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의 어떤 커리큘럼인데, 일단 1월 달에는 OX 강의 진행이 될 거고 오프라인 기준이에요. 그 다음에 2월 달에는 모의고사식 문제풀이반 이렇게 진행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또 시험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만약에 시험이 또 3월 한 중순쯤으로 또 연기가 이게 원래대로 돌아간다면 그때는 단기 합격반을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올해는 오프라인 강의하기가 너무 힘드네요. 지금 너무 짧아서. 자, 그렇고 요거는 뭐 사실은 뭐 2차에 좀 주로 말씀드리려고 만든 거긴 한데, 일단 여기 보시면 95명 중에 2019년도 기준이에요. 그래서 온라인만 수강항에서 합격한 분이 60명이고 오프라인을 병행한 이제 학생들이 35명인데, 사실 저것만 놓고 보면 온라인의 합격자 비중이 되게 높아 보이죠. 근데 이쪽에 보시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분모가 온라인만 수강한 분들의 분모는 굉장히 많거든요. 3,700명인데 그 중에 60명이면 합격률은 1.5%. 그 다음에 오프라인은 이제 분모에 해당하는 인원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547명이지만 그 중에 35명이 나왔다라는 건 이제 합격률이 6%가 넘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2차는 그
상대평가고 그리고 이제 서술식 시험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자기가 생각한 거 써본 거 이런 거를 강사님들한테 피드백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보셨죠? 2차생들 저기 강사실 앞에 줄 서 있는 거 답안지 이렇게 들고 그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내 방향이 맞는 건지 체크를 해야 되는데 객관식은 내가 체크할 수 있어요. 채점해 보면 되니까. 근데 2차는 그게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아직은 모의고사 시즌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자기가 해야 되는 방향을 그때그때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상대평가다 보니까 경쟁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옆에서 좀 봐야 안심되지 않겠어요? 혼자 공부하다 보면 이거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남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오프라인은 뭐 전체 2차를 다 듣진 않더라도 한두 번은 좀 들어와야 그래야 이제 어떤 그런 분위기 좀 느낄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꼭 드립니다. 모의고사는 당연히 오프라인밖에 없겠죠, 뭐. 그리고 합격자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을 때 합격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 뭐였느냐라고 했을 때 가장 큰 게 이제 철저한 공부 계획과 합승량, 이게 가장 중요한 자기 합격 비결이었다고 얘기를 하네요. 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고 계시죠? 계획 짜놓고 이렇게 탁탁탁. 아니구나. 네, 지금부터라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금 크리스마스 때 뭐 할까 이거 생각하시는 분 있진 않죠? 그러면 안 돼요, 고시생은. 네, 크리스마스는 내년에도 있고 내후년에도 있고 계속 있을 거니까 여러분들 요 한 향후 2, 3년은 크리스마스 그냥 없다 생각하시고 공부에 좀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크리스마스 날 학교 도서관을 많이 가봤거든요, 관서 공부할 때. 의외로 사람 많아요. 의외로 사람 많고 크리스마스 이브 날도요 의외로 사람 많아요. 근데 아는 사람 만나면 서로 좀 뻘쭘하긴 해요. 열심히 하네 라고 얘기하지만 속으로는 에휴, 그냥 서로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